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 친환경차에 관한 얘기입니다. 친환경차면은요 전기차, 수소차 또는 하이브리드차 뭐 이런 게 됩니다. 친환경차 시대 코앞인데 갈 길이 먼 한국이다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를 추산해 봤는데요. 5년 뒤에는 신차 4대 가운데 1대가 친환경차다. 그만큼 인기를 끌 것이란 전망입니다. 2050년에는 전기차 비중이 80%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주행 성능 개선되고 판매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나라는요. 전장 기술 등 아직 산 넘어 산이다. 상대적으로 아직 기술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한국 RCEP 약자로 이렇게 읽는데요. 원래 내용은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기입니다. 그래서 통상 줄여서 RCEP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협정문에 서명을 했다. 중국 주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에 가입을 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다자 여러 나라가 동시에 무역협정을 맺는 것보다는요. 1대1 이 나라와 하나씩 맺는 걸 좀 추진을 많이 했죠. 근데 이번에 다자 무역 체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일본, 호주, 아세안 등 15개 국가 참여했습니다.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도요. 여기 보면 또 CPTPP 이게 또 다자 무역 협정인데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약자로 통상 TPP 이렇게 부르는데요. 미국이 여기에 탈퇴했거든요. 그러나 중국을 의식해서 다시 가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코로나가 1차 대유행할 때 중국이 사실은 좀 경제가 멈췄죠. 그때는요. 하늘 보신 분 다들 기억나시겠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중국이 경제활동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세먼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서울 8개월 만에 첫 주의보, 수도권, 충청, 나흘째 나쁨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 다시 돌리고 난방을 켜자 코로나로 잊힌 미세먼지가 덮치고 있다. 여기 큰 사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요 인공위성 모습이죠.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오늘 베이징과 서울의 미세먼지 전망치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중국이죠. 이쪽에 이제 베이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우리가 있고 여기 서울이죠. 빨갛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요. 중국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태고요. 오늘 내일 미세먼지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리실 검증위원회 김해 신공항안 폐기 가닥 잡았다. 자, 지금 이 김해 신공항이냐 아니면 가덕도 신공항이냐. 김해 신공항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기존에 있는 김해 공항 확장을 하는 안입니다. 확장하는 안정성의 문제 곧 발표할 듯하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에 무게가 실릴 듯하다. 이거 뭔가 결정된 걸 좀 뒤집게 되는 거죠. 여권은 선거를 의식한 번복 아니냐 이런 비판 뭐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김종옥 동국대 외래교수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특별히 반갑다. 문재인 대통령 스가 일본 총리와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나라의 정상들도 있었는데 특별히 스가 총리에게 반갑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조마조마입니다. 여권 내에서 한 인물을 두고 조마조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97세대입니다. 97세대요. 90년대 학번, 그렇죠. 90년대 대학 학번, 70년대생. 97세대인데 세대 교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인물들의 활동이 좀 두드러진다는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영끌 불가능이다. 정부가 신용대출을 좀 줘야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했죠. 그러자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영끌 불가능하게 됐다. 이런 반응입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우리를 둘러싼 주변 외교 상황 좀 봐야겠습니다. 일면 기사 때 전해드렸는데요. RCEP입니다. RCEP. 다시 한번 이 원래 이름을 좀 우리말 이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뭐 깁니다. 알쏭달쏭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쉽게 말하면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세계 경제 30%를 엮는 RCEP. 일본과 첫 FTA다. 인도는 불참이다. 그렇습니다. 일본이 우리하고는 뭐 양자무역 이런 게 좀 소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RCEP을 통해서 일본과도 자유무역 협정을 맺게 된 거죠. 그리고요, 사실 중국이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인도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아직 고민 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협상 8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의회 비준 남았다. 그렇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은 국회 동의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자동차, 철강 등 관세 단계적으로 철폐하고요. 수입 열대과일, 맥주 가격은 싸질 듯하다. 쌀, 마늘, 양파 등 민감 농산물은 제외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방점은요. 일본과 뭔가 우리가 좀 더 이 경제적 관계가 긴밀해졌다. 그리고 이 통상 이 RCEP은요. 중국이 주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중국 견제 TPP 복귀 가능성이 있다. TPP. 이것도 원래 이름을 좀 소개해드리면 깁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역시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이 집권 당시에 탈퇴해버렸어요. 나가버렸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은 다자 관계를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중국 견제 목적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땐 우리나라도 참여하라. 이렇게 미국이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바이든 선거 기간 동안 재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취임하면 동맹국 동창 요구할 듯하다. 우리 정부는요. 국익에 도움되면 여기도 가입한다. 그러면은 RCEP도 가입하고 TPP도 가입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 둘 다 가입하는 게 최선이다. 뭐 이런 진단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자유무역의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많은 신문들이 RCEP을 다루면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주도한 자유무역 협정, 우리가 가입을 한 거죠. 미국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뭔가 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기사들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한 설명입니다. RCEP을 중국이 주도하는 협상으로 오해했다. 오해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중국은 참여 15개 국가 중 하나에 불과하다. 협상 주도한 건 아세안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윤경우 의원님.
그렇다면 우리 언론들이 헛짚은 겁니까? 이건 뭐 겉과 속을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한다. 예. 아. 이미 앵커가 설명을 하면서 나왔습니다만 RCEP의 규모가 세계 무역액 기준으로 전 세계 30% 예. 차지하거든요. 중국이 빠져버리면 정말 팥소가 빠진 찐빵처럼 됩니다. 중국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숫자로 하면 5조 4천억 불 정도 되는데 예. 그중에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이거든요. 전 세계 무역 시장은 중국과 미국이 서로 1위를 다투고 있죠. RCEP의 R이라는 게 붙어 있는 저 대목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도에도 나옵니다만 예. 한중일 무역 강국 3나라와 예. 아세안 10개 나라 예.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이 다 붙어 있거든요. 사실상. 호주도 굉장히 규모가 큰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은 지역, 같은 영내에 있다는 예. 이 강점을 살려보자. 이 15개 나라는 1대1로는 거의 이 FTA를 맺고 있죠. 예. 우리의 경우에 14개 나라와 맺고 있습니다. 딱 하나,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일본과만 직접적인 1대1 FTA가 없고 나머지는 다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다자 FTA 협정을 왜 맺느냐? 기존에 이미 1대1 FTA를 업그레이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관세와 그러니까 물품 교역과 서비스 교역에 관세를 없애자. 그리고 자유로운 교류를 더 증진하자. 이게 예. 목적인데 그런 점에서 빈틈을 좀이라도 더 메워주는 그런 역할인 거죠. 우리 무역으로 우리가 경제를 끌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소규모 국가이면서 예. 우리는 무역은 강국이잖아요. 이런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어떤 FTA라도 예. 1대1이든 다자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죠. 자, 바이든이 TPP 복귀를 대선 공약으로 내놨어요. 예. 트럼프가 했던 정책 이외 anything but 트럼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부정했던 정책은 웬만하면 다시 다 복원을 시키는 세계 기후 협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자 간 예. 무역 협정이라든지 대표적인 건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TPP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는 RCEP 예. 이 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한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고 가능한 다자 무역협정 체제에는 예. 가능한 다 참여를 한다. 이게 우리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이 되어야겠죠. 이게 사실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괜찮다면요. 미국, 중국 그리고 다른 국가 다 포함한 근데 하나의 어떤 동반자 협정, 자유무역 협정을 맺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로 갈등 관계, 경쟁 관계 때문에 따로 준비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여기도 가입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 또 여기도 가입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 좀 놓인 거라서 굉장히 우리로서는 좀 잘 뭔가 좀 조절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사들이 오늘 많이 좀 실려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지금 이 RCEP과 관련해서는 어제 이 서명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보다 하루 전날인 지난 토요일에는요. 또 다른 국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14일에 있었는데요. 동아시아 정상회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가 일본 총리를 향해서 스가 특별히 반갑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 정상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덧붙여서 스가 총리는 특별히 더 반갑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 각별한 인사다. 일본의 관계 개선 손짓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보면요. 지난해 여름 이후 그리고 올해 초까지도 그 길 얘기가 많았어요. 그 길. 일본을 넘어서자.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는 무슨 죽창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사실은 일본을 향해서. 그런데 그 길 말했던 때와 외교 환경이 딴판이다. 바이든 삼각동맹 부활에 적극 전화. 그렇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일 이 관계 좀 중시한다고 알려져 있죠. 한일 관계에 개입해 압박할 수도 있다. 이게 발등에 불이니까 뭔가 선제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해석은 또 여기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내년에 열리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뭔가 북한과 미국 또 우리와의 어떤 정상회담 뭐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에 대한 태도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또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 통한 남북 화해, 남북 또는 미국과 북한의 접촉 이런 우중 아니냐는 거죠. 관련 기사가 더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방역 안전 개최에 긴밀히 협력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도쿄올림픽 통해 방역 안전 개최자. 자, 여기 방역은요, 코로나19 아닙니까? 이 방역을 통해서 북한도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판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역시 곁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정상 여러분, 특히 일본의 서가 총리님 반갑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자, 과거 발언 그리고 지난 14일 발언 연속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구상, 우리 정부의 구상,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또는 우리와 북한 간의 정상회담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역대 정권이 한일 관계를 표를 획득하는데 굉장히 많이 써먹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과거 뭐 이명박 정부 때도 지소미아를 하느냐 마느냐 갈등이 일다가 한일 관계를 표를 획득하는데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결국 지소미아를 하지 않았죠. 예. 그런 방법을 또 뭐 문재인 정부가 썼는데 그런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뒤늦게 지금 바이든이 들어온 이후에 바이든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한미동맹 연장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친하게 지내라는 이 메시지를 이미 전달했죠. 한일 관계를 제대로 풀어야 한미동맹도 더욱 강건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도하에서 한일 관계도 구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년 도쿄올림픽이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문 대통령께서는 도쿄올림픽 즈음에 과거 북핵 회담의 그 연장 차원이었던 육자 회담을 한번 살려보는 것이 어떻냐 이러한 제안도 나오고 있고 올림픽이라는 자리가 각국 정상들이 통상 많이 참석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한반도 4대 강국과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육자 회담을 내년 도쿄올림픽 때 한번 재가동을 해보는 것이 어떻냐 이러한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로 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예.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내년 도쿄올림픽이 육자 회담이 장이 되든 남북 회담이 장이 되든 어쨌든 한일 관계도 또 동시에 풀어가는 계기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좋은 호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재욱 교수님.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대한 태도가 한 1년 만에 바뀐 거예요. 지난해 이맘때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네. 그렇다면 외교 정책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이 징용 문제 이걸 우리 보고 풀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풀리겠습니까, 지금? 근데 뭐 최근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일단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예. 보상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일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 안 된 겁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가 변화가 시작된 거고 제가 볼 때는 쌍방이 손뼉이 마주쳐 소리가 나는 것처럼 뭔가 서로가 필요한 요구가 분명히 있었겠죠. 예. 저는 일본 입장에서는 소위 바이든 문재인 시대에 이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건 좋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좀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더 중요하게는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중 세력전이가 있지만 유럽 차원에서는 독일과 영국의 세력전이 그다음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일 간의 세력전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 세력전이 과정에서 쌍방 간의 극한 갈등이라고 하는 건 소위 쌍방 한일 간에 상당히 안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 그런 차원에서도 일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한일 관계 회복을 통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모색하는 것 같고요. 옆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다자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예. 북핵 문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다자주의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을 때 저희 한국과 일본 관계 상당히 중요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다각적인 측면 속에서 한일 간이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차원에서 박 전 국정원장이 방일, 예. 그다음에 한일 의원 동맹의 만남, 그다음에 외교 차관끼리 통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한일 관계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려고 한다. 근데 그 지점이 어디겠느냐? 제가 볼 땐 내년 도쿄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방점이 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일 관계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방식을 통해서 역사 문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진전된 관계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둘 정상 간의 관계들이 예. 상당히 앞으로 중요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뭔가 국가 간에 사실은 싸우는 것보다 이런 거 접촉하는 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은요. 김종욱 교수님께 추가로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일본과 어떻게든 접촉을 통해서 뭔가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풀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은 지난해도 있었어요. 그리고 야당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야당 쪽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면 여권 일부 인사들이 토착 왜구란 비판을 가했습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지금 정부 태도가. 이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의 외교적인 현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예. 상당히 완강한 태도를 유지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국내 여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정치의 미묘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변하고 스가 총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과거와는 다르게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가 과거 오바마 대통령처럼 한일 관계에 대해서 개입하기 시작했을 때 발생한 예. 문제가 크기 때문에 다각적인 측면 속에서 서로가 이 지점에서는 절충적인 어떤 타협의 지점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 따르면 여기 한국일보 기사에 보면은 그 길을 말했던 때와는 외교 관계가 딴판으로 바뀌어 있다. 지금 이거군요, 지금. 또 하나는 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도 한일 갈등 속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경제 관계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들을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신감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좀 대승적으로 이제는 해결해도 되는 시점이 왔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양국 간의 좋은 관계로 좀 진전할 수 있다면 예. 저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뭔가 우리가 제안을 했고요.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 아마도 물밑 사이에서 뭔가 접촉이 더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 오늘도 빠지지 않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정성호 의원 향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우리는 동지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이죠. 지난주에 국회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정도껏 하시죠 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성호 의원이 이제 본인 SN상에 어떤 좀 본인의 좀 입장, 신경을 나타냈는데 뭐 하루 종일 피곤하다 이 얘기 한마디 했더니 뭐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자 추미애 장관이 또 반응을 보인 건데 문자 폭탄에 사과했지만 국무위원 편가르기 지적이다. 그러니까 정성호 위원장을 동지로 부르면서 국회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국회는 야당으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추미애 장관 리스크 우려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당도 조마조마한 추미애 장관이다. 예결위에서 쓴소리한 정성호의 민주당 동지 의심하지 말자. 뭐 이렇게 쓴 거예요. 동지다. 자, 그러다 야당인 국민의힘 입법부와 국민 훈계하는 궤변이다. 여당 의원도 정제 안 된 언행에 우려를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좀 기사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난주에 굉장히 눈과 귀를 잡았던 그 대목이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하시고 저 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그렇게 좀 자체가 정도껏 모욕적이거나 하십시오.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없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자, 조 대목이 알려지고 나서 정성호 의원이 문자 폭탄을 받고 뭐
여당의 이제 강성 지지자들이 굉장히 이제 비판을 가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 또 입장이 나온 겁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추미애 장관 보면 어떻게 보면 야당을 향해서 굉장히 강경한 뭐 입장과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추미애 장관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전히 응원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강성이라 할까? 이런 분들이 추미애 장관을 많이 지지하고 있다 지금. 네, 강성의 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검찰 개혁에도 되게 강한 목소리를 내시고 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저런 뭐 어떻게 보면 언행이라든지 성격 때문에 괜한히 부딪히지 않을 것을 부딪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사고 있는 지금 건 사실입니다. 앞서서 봤던 기사들이 약간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미애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그 기용을 하셨을 때는 예. 저 정도 성격이 있어야지 뚫고 나간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임명관자로서 이 정도 상황은 예측할 수 있었다. 지금 저 자리에 말랑말랑하고 기존에 정도껏 하는 정치인 왔으면 저거 못 뚫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자들도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예.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 지금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뚫고 나가는 그 추미애 장관을 응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이 더 다수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여당 지지자들은 이런 모습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보면 예. 홀로 싸우는 것처럼 검투사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다르크라는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혼자서 이렇게 뚫고 나가는 모습에 있어서 언행 자체가 이렇게 뭐 융통성이 있거나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평평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더라도 예. 그래도 추미애 장관의 저런 그 용기라든지 싸워서 뭐 뚫고 나가는 힘들을 지지해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저는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기호 의원님, 추미애 법무장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태도거든요. 이 강한 태도를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나치죠. 그러니까 이유는 글쎄요. 이유는 뭐 본인의 국무위원이지만 본인은 이미 정치인으로서 사실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도 생각하는 것 같고 또 밖에서도 그렇게 보는 지금 분위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번 추미애 장관,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그 이전에 또 국정감사 예.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회에서의 정부와 이 국회와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집권당과 제1야당 지금 정치 세력이 딱 둘밖에 없는 것 같은 형국이다 보니까 이 두 세력의 뒤에는 보수와 진보 이런 예. 진영 논리가 딱 버티고 있다 보니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 예. 이게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과 제1야당이 서로 격돌을 하는 거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와 기타 예산심의 뭐 이런 과정을 보면 매사에 정부 여당이 한편이고 야당이 또 거기에 맞서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 이것이 실종돼 버린 게 아닌가. 이 동지란 표현도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는 동지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추미애 장관이 예. 법무부라는 부처를 이끄는 국무위원으로서라기보다는 예. 지금 민주당 소속의 의원으로서 마치 본인이 현직 의원일 때 예. 장관을 겸직하는 걸로 저는 착각한 거로도 볼 수 있다. 이게 적절하지 않죠. 저런 걸 그리고 사적으로 만났을 때 예. 언론이 감지를 하지 않을 때 했다면 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걸 페이스북이라는 모두가 다 보는 예. SNS에 그걸 올린다는 거는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추 장관 같은 언행이 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 이게 사라지고 오히려 전혀 다른 그래서 저는 정성호 의원이 본질 껍데기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예. 예결위원장으로서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 심의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나 그 자체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예. 오히려 추 장관의 이 야당 의원에 대한 공격
이걸 오히려 뜯어말리는 이건 뭐 본질은 아닌 거죠. 전 그런 점에서 추 장관의 저런 언행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서로 견제와 균형 관계 이거를 오히려 무너뜨리게 만드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여당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뭔가 조마조마하다. 뭔가 좀 더 또 얘기하는 거야. 조마조마 이런 뭐 평가도 있고 또 여당 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또 강한 불만도 동시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인물 대립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뭔가 손익계산을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묘사가 돼 있어요. 추미애를 어찌할꼬 고냐 아웃이냐 손익계산 복잡한 여당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윤 갈등에 검찰개혁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그러니까 싸우는 모습만 보이지 이 검찰개혁은 잘 안 보인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장관 지휘권 행사 나쁜 선례 남긴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고요. 윤 맞상대 추밖에 없다. 또 이렇게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조대진 변호사가 한 설명과 요거는 맥이 지금 닿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니면 이 정도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거죠 지금 이 기사의 내용은요. 자, 그런데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추미애 장관 어떤 거취를 다루는 기사예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정세균 총리 추윤 해법 김혜숙 호출의 논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혜숙 청와대 인사수석입니다. 여기를 호출해서 뭔가를 논의했다. 총리가 인사수석의 이례적 보고를 받았다. 여권에서는 추윤 충돌 해결 개각과 관련이 있다. 총리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검찰총장 경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임기가 2년 보장이 돼 있는데 뭔가 법령을 잘 해석하면 경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도 있는 방안. 이게 반드시 법에 근거가 없는 거 아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쓴소리를 좀 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장관 돼서 저렇게 서로 두 고집끼리 지금 저렇게 충돌을 해놓으니까 누가 말리지도 못하고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총리가 정세균 총리 말씀하셨죠. 총리가 예. 좀 했는데 어쨌든 전 이건 임명권자가 어떻게 조정을 해서 둘이 다시 좀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뭐 인사 조치를 하든가 해야 된다고 보죠. 유인태 전 의원 국회 사무총장도 지냈죠. 친노 인사,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꼽히는 분인데 저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 좀 임명권자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철 편집위원. 네. 정리의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사 보면은 추미애 장관의 초점을 맞춘 기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초점을 맞춘 기사가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경질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 어떻게 대통령께서 보세요? 추미애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보낸 이유는요. 예. 추미애 장관은 5선의 당대표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로 가서 검찰을 잘 다스리라고 보내신 거는 맞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대통령께서는 저 경력의 저분을 법무부 장관을 보낸 것은 스텔스 폭격기를 보낸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살짝 접근해서 송곳 타격을 하라고 보냈는데 스텔스 폭격기다. 그렇습니다. 스텔스 폭격기를 보냈는데 추 장관은 지금 빈술의 깡통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안다 지금 돌아다니는 그렇습니다. 거를. 폭격은 못하고 소리만 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윤 총장의 가치만 몸집만 올라가서 지금 대선 후보까지 올라간 겁니다. 지금.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원하셨던 스텔스 폭격기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소리만 요란하고 아무것도 결과는 없는 청와대에 부담만 주는 여당에까지 부담을 주는 이러한 역할이 당겨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세균 총리도 무언가 정리를 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검찰총장은 2년 임기가 법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장관은 정무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법을 잘 지키면서 인사조치를 최적화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또 누가 더 잘못했는지 예. 잘 살펴본다면 대통령께서 이제 추미애 장관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12월 달이 되면 민주당이 내년 재선 후보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 순간에 딱 맞춰서 슬쩍 손드는 신용을 내서 예.
서울시장 나갈 마음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한다면 추 장관에게도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정도 좀 조용해지는 것이고 나머지 국정 1년여간은 대통령께서 경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한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는 추 장관께서 퇴로를 좀 열어주고 그런 방법으로 인사 정리를 하는 것이 바로 예쁜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종욱 교수께서는 지금 누구를 정리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분 다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오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무자로 자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때는 그 정세균 총리가 인사수석을 의례적으로 부른 이유는 양측에다가 압박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자중자애해라라고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소위 정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한다고 얘기하는 건 추미애 장관이 진행한 검찰 개혁이 문제가 있다라고 자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하지만-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담스럽다는 하지만 거네요. 촛불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는 검찰을 개혁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탄핵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지만 검찰 개혁의 방향과 다르게 상당히 과잉수사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 양측의 자중자애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차이는 뭐냐면 범여권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조금씩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 정도가 가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라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초기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 잡음이 있었지만 다 옹호해줬던 거죠. 예. 뭐 민주당이나 정부 같은 경우에. 근데 최근에 특활비 논란 또는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과 전혀 다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지금 사두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래 임명권자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추윤 갈등 때문에 국민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한번 경고를 한 적이 있고요. 인사수석을 불렀을 때에는 양측 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자중자애라고 하는 저는 압박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경질이라는 카드는 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적인 대내적인 압박을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 할 일들의 역할을 찾아가라는 방식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양측,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든 윤석열 검찰총장이든 너무 예. 좀 그 대가 세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소위 다른 세다. 서로 사람들의 너무 대가 센 사람 네. 둘이 만났다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자기의 원칙들만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예. 이 잡음을 누가 잘 막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정세균 총리가 이거 좀 잘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욱 교수님 말씀은 누구 하나를 뭐 경질이 아니라 일단 경고가 강하게 들어간 거다 지금 양측에. 자, 근데 이게 경고만 가지고 해소가 될 상황일까? 이거는 지금 언론들은 좀 의문 제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지금요. 자, 정치권 소식 하나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런 표현이 좀 등장하고 있어요. 97세대. 90년대 대학 학번, 70년대생 97세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표현은 과거는 X세대 뭐 이렇게 해서 설명도 됐습니다만 97세대 트로이카다. 박용진, 박주민, 김종철 세대 교체 기수가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97세대 전면 등장, 기대 반, 우려 반. 자, 그럼 기대는 뭘까요? 여기 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권 세대 교체 가장 적극적. 최근에 대선 출마 뭐 이런 얘기 좀 했어요. 그리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중적 인지도 서울시장 후보로 꼽힙니다. 박용진 의원은 49, 박주민 의원은 47입니다. 김종철, 여기는 70년대생, 그러니까 쉰이죠. 낙태죄 등 정책 앞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입니다. 자, 이거는 기대죠, 지금 기대. 요 아랫부분요. 젊은 목소리 환영, 그러나 세력이 없는 게 한계다. 그럼 이 세력은 다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요? 그동안 세력을 가진 건 이른바 여권 내 세력은 86세대라고 꼽히고 있죠. 여기가 주류다. 근데 여기에 뭔가 세대 교체를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사는 전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선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젊은 치기에 한번 도전해보마 뭐 이런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 매우 진지하고 깊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왼쪽에서 왔다는 게 뭐 허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허. 손흥민 선수 왼쪽 오른쪽 다 이용하고 예. 중앙 돌파도 하고 예. 그래서 운동장 넓게 쓰는 축구하는 것처럼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정치가 세상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아. 정치의 기능을 제대로 보여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계의 손흥민이 되고 싶다. 정치의 손흥민, 뭐 감사한 말씀이고요. 네. 어쨌든 그러면 네가 좀 뒤에서 백업을 하지 예, 왜 예, 직접 나서냐? 역시 골은 넣어야 마시죠. 아하, 야, 이 정도. 역시 골은 넣어야 마시죠. 정치계의 손흥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뭘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거를 앞선 기사는 세대 교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자, 지금 여권 정치권의 주류는 이른바 86세대입니다.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이었죠. 자, 97세대, 세대 교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97세대인데요. 예. 저도 97세대인데 86 그 학번 그 86세대들이 너무 또 활약도 많이 했었고요. 또 격변기에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 잘나고 잘 나갔던 형을 둔 그 아우의 입장인 거죠. 너무 잘난 형 밑에 있는 동생이었군요. 그러니까 뭘 해도 빛이 잘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 주셨지만 박용진 의원, 박주민 의원, 김종철 대표도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나이도 웬만큼 먹을 만큼 예, 먹은 먹을 거죠. 만큼 먹었기 때문에 저는 더 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30대 지금 뭐 국회의원들 중에 20대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더 젊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직에 있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86 예. 그 세대다 보니까 조금 더 기회를 그 밑에 후배들한테 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개인기로 뚫고 나가기에는 이게 녹록치 않을 것 같아서 개인기는 있는데 세력은 없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세력화 시키도록, 그러니까 세력화를 만들 수 있도록 여지를 줘야 되는데 예. 아직은 너무나도 86세대들이 좀 이렇게 다 잡고 있어서 그 여지를 발견할 수가 없고 그 기회가 또 이렇게 젊은 세대들한테 오지 않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많이 아쉬운 것이고요. 그러면은 86세대가 넘겨주지 않으면 세대 교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뚫고 나가는 게 이제 일단은 개인기가 필요한데 일단 그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젊은 세대들도 입장에서도 시대의식을 갖고 이제 세력화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너무 아까 말했던 잘난 형들이 이제는 좀 살짝 비켜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97세대. 최영철 편집위원도 97세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97세대. 공감을 좀 하시겠네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 네, 저는 지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가 오늘 뭐 점심을 먹으러 갈 때 예. 어떤 분들이 그 전단지를 돌리면서 새로운 메뉴로 무장한 새로운 식당에 개업을 했습니다. 하면 가고 싶죠. 그 새로운 메뉴를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갑니다. 근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 번은 가는데 계속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그렇다면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일주일 뒤에도 갈 수 있는 그러한 메뉴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예. 새로운 97세대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하고 모레 갔더니 별거 없네. 다시 김치찌개로 돌아가자. 이래버리면 다시 세대 교체는 과거로 퇴행하는 겁니다. 그럼 매일 가게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정치 수요가 발생할 예.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지속 가능하다면 새로운 정치 세력은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분들이 오늘과 내일만 반짝 손님만 끌었다면 절대로 97 세력은 트로이카든 뭐 한 10대 명이 몰려오든 정치 세력과는 어렵다. 저분들이 새로운 정치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인내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항상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무너지고 쓰러졌다. 이번에만큼은 한번 보여줄 수 있다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깊은 고민을 한다면 저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 메뉴에 대한 수요는 언제든지 있다. 하지만 내일과 모레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메뉴 개발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혁 교수님. 두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개인기는 있지만 아직 세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대 교체 이거 쉽지 않다는 얘기로 좀 들리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86세대의 득세는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럴 때도 됐지.
86세대가 너무 오래 한 거 아니야. 자,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 피로도는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또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 대선이 86세대가 마지막으로 활약할 중앙무대라고 얘기한 적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86세대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 스스로가 시대 정신에 맞는 활동을 하지 않게 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역으로 그런 거겠죠. 시대 정신을 잘 반영해서 새롭게 등장할 97세대가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도 기절된다고 봐요. 그런 과거에 민주화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86세대는 소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에 온몸으로 다 부응해서 그 활동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97세대는 소위 1997년도 IMF, 2008년도 금융위기 속에서 발생한 이 불평등의 문제를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보여줄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 가치를 실현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건 되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86세대는 민주화 운동의 가치로 97세대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소위 평등사회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면 공정의 문제 뭐 이런 상당히 거겠네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가치들을 설득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저 세 분뿐만 아니라 저 세대가 그 세대가 안았던 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온몸으로 노력하신다면 전 당연히 국민들이 지지하시는 시대가 오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뭔가 존재감은 있다. 그건 아마 개인기의 문제일 거예요. 그러나 세력 이 부분은 아직 한계다. 뭐 이렇게 돼서 질문을 던지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오전 8시 46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겠습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요, 대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입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신용대출을 좀 깐깐하게 하겠다. 뭐 이런 대책, 방침을 좀 내놨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들이 좀 있어요. 이 내용입니다. 무주택 2030 부부들 영끌 집 사기 불가능해졌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러니까 돈을 대출을 통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을 수 있는데 다 끌어모아서 돈을 마련한다는 뜻이죠. 영끌 집 사기 불가능하다. 신용대출 막차에 몰릴 듯하다. 강화된 가계대출인데 주로 신용대출에 대한 어떤 규제죠. 오는 30일 시행되니까 그 전에 뭔가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부부 각자 1억 대출로 내 집 마련 길이 막혔다. 그럼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현금 부자가 아니면 서울서 집 사지 말란 소리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담보대출도 굉장히 규제를 제한을 해놨는데 신용대출도 제한을 하는 거죠. 대출 없이 집 구하기 힘든 현실 외면한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힘들어, 돈 빌리기 힘들어졌다는 거죠.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기사의 취지는 결국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 뭐 이런 의미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부모에게 증여를 받거나요.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사례 말고 우리 주위에 보면 실제로 상당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30대 가정을 꾸리는 직장인이면 사실 사회 초년병인데 그렇죠.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 초년병이 대출을 1억 원, 심지어 제 주위에는 보니까 4억 원, 5억 원까지도 대출을 그야말로 겁 없이 받는 사례들이 적지 않아요. 왜 그럴까? 대부분 부동산에 지금 이 시점에 부동산 투자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놓치면 더 오른다.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나 봐요. 이유인 건 사실 1억 원을 대출을 받아도 요즘에 담보대출은 뭐 2%대 초반이고 신용대출도 3% 연 3%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1억 원이라고 해도 이자만을 납입하면 한 달에 불과 20만 원, 뭐 25만 원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1년 또는 2년 이내에 본인이 받았던 대출 부담보다 훨씬 능가할 정도로 자기가 투자했던 대상의 자산 가치가 오른다. 그렇다면 이건 해볼 만하다. 은행 대출을 갚지 않고요. 은행 대출을 갚는다는 부담 없이 돈을 빌려서 그 사이에 자산 가치가 오른 경우 다시 갈아타는 이런 젊은 층들이 의외로 많더라. 그러면은 금리는 굉장히 낮고 집값은 계속 빠르게 오르고 있고 이 상황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결국 저금리 시대를 향유하는 거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본인의 소득이나 수입에 비해서 과연 대출을 받던 그 부채 이게 감당이 되느냐? 자산 가치가 본인이 희망한 대로 계속 오르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삐그덕거리거나 퇴보할 경우 또는 주춤할 경우는 감당이 쉽지 않다. 그리고 대출이 이 1년 정도는 원금과 함께 갚는 부담이 없지만 예. 1년 후부터는 소규모라도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 되는 그런 지금 은행은 시스템이거든요. 예.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30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30일 이전에 한 열흘 남아 있죠. 보름 남아 있죠. 오늘부터 대출 좀 서둘러서 받으신 분이 많겠네요. 서둘러서 받으면 되겠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 1억 원을 넘는 금액이니까 1억 원 이상이니까 예. 9,999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면 또 괜찮다입니다. 그러나 실제 부동산을 투자하는 주체들은 1억 원은 상징적인 선이고 그 이상의 돈을 끌어모으는 거죠. 이미 기존의 DTI, 그러니까 부채와 수입을 감안해서 내 소득에서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를 감안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최근에는 이런 선이 조금 느슨해진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자면 정부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되겠죠. 그러나 금리를 올리는 건 부동산만을 잡기 위한 부동산 시장만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서는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실물 경제가 위축을 받을 거고 부동산 투자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뭐 자영업자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당장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거죠. 세금이나 또는 특정한 지역의 공급,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는 이거는 부동산만을 위한 정책이지만 금리나 기타 대출 같은 금융 정책으로 접근을 하는 건 이런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러나 오죽하면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보기엔 결국 금리라는 거시경제 정책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이 부동산만을 잡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편다라는 볼멘 소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뭔가 전 대출이 너무 많이 빠르게 늘어나니까 걱정을 하면서 요거를 좀 줄여보겠다. 그리고 자꾸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걸 좀 막아보겠다는 취지. 그러나 또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신용대출 받는 거 이런 것까지 국가에서 간섭을 하는 건가? 뭐 이렇게 또 불만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는요. 이 전세와 관련되는데요. 퇴거 위로금입니다. 세입자가 받는 전세 퇴거 위로금에 세금을 물리나. 이거 얼마 전에 홍남기 부총리도 뭐 퇴거 위로금을 줬다 뭐 이래갖고 이게 굉장히 좀 뭐 화제가 된 내용인데요. 야당의 의원이 정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거 퇴거 위로금 이런 거 좀 등장했는데 이게 과세를 할 수 있는 대상인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정부의 답변은 이게 사례금에 해당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타 소득 분류되면 이거 세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게 되는 겁니다. 세제상 20% 징수 가능하지만 정부는 현장 혼란 우려에 머뭇거린다. 이런 가운데 전셋값 대책이 18일 예정돼 있습니다. 자, 수행실 편집이요. 만약에 정부가 이걸 과세를 한다 그러면요. 이거요 전세 퇴거 위로금 이거 사실상 암시장이잖아요. 그럼 암시장에 과세를 하는 거는 뭐 암시장을 공인을 하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암시장을 더 키우는 거죠. 결국 이게 뭐 속된 말로 하면 뒷돈이죠. 전세 퇴거 위로금이라는 뭐 한자가 있지만 속된 말로는 완전히 뒷돈입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뒷돈이라는 관행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애초부터 국회의 말을 들어서 임대차 3법은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하고 새로운 함정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윤희숙 의원도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죠. 함정에 빠지고 뒷돈이라는 새로운 음성적 관행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자꾸 시장에 개입하니까 끝없이 새로운 뭐 여러 가지 다른
부정부패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제는 좀 시장에 좀 맡겨놓는 그러한 관행이 필요하다. 정부가 자꾸 아까 뭐 대출 규제도 그렇지만 대출 규제하면 대출 안 해갑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은행 창구와 상담해서 또 대출을 받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근본적인 것 부동산 시장에는 공급을 늘리고 그리고 임대차 그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그 접근을 해야지 자꾸만 간섭하는 것은 부작용만 뒷돈만 만드는 초래하는 것이다. 정부가 좀 이성적인 접근이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이 최고 1호금이요. 이거 사실상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지금요. 네, 이거 그렇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이제 세금을 물릴 수 있느냐에 관련돼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그 실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손해가 해당되는 금액만 받으면 실손. 예, 실손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약 파기로 인해서 이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남은 손해에 관련해서는 예. 이게 과세를 하지 않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례금 형식으로 조금 더 위로금을 더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위로금, 사례금 이런 성격인 걸로 보여요, 지금. 예,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손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럼 그 실손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뭐 귀에 걸면 귀걸이가 또 될 수가 있어서 또 이게 또 해석에 또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정도가 건네진다 그러면 금액이 꽤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 이걸 또 가만히 두고만 보기도 어려운데 여기다 과세를 할 경우는 그걸 또 인정하는 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생각지도 못한 현상인데 김종욱 교수님, 이거 정부가 지금 여기서 머뭇이라고 냈어요. 머뭇 일단. 제가 볼 때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어디죠? 기재부에서 참고 자료를 내면 상황별로 너무나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과세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혼란 상황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게 되는 원칙적 방안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어떤 개혁적인 입법들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개혁적 입법에 맞는 거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가적인 요인들을 갖다가 막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못한 측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런 나름대로의 원칙적 대응과 그 원칙적 대응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세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참 그 배포용 저기를 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측면들의 접근을 계속 하게 된다면 어떤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좀 종합적인 대응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구멍과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저는 이제는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적어도 임차인들의 어떤 지금까지 오래된 누적들을 피해간 측면도 되게 중요하고 그것들을 막는 건 중요하지만 시장의 본원적인 어떤 자정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방식들로 가는 것이 저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스스로 굴러가게 자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규제와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고 오늘도 또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18일입니다. 전셋값 대책 예정이 돼 있는데 뭐 공공임대 물량을 많이 늘리는 것 뭐 이런 지금 내용이 아닐까 지금 전망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코로나19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 200명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1.5단계 가는 건 시간 문제다. 지금 1단계인데 낮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원래 원하는 바는요. 3자릿수가 아니라 2자릿수, 하루 확진자 2자릿수를 기대했는데 이게 100명대를 넘어서 지금 200명대로 지금 며칠째 나오고 있거든요. 수도권 강원의 격상 예비경보다 예비경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릴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알린 셈입니다. 지금요. 이틀 연속 200명대 신규 확진자 나왔습니다. 19일부터는 특별 수능 방역 기간입니다. 4달 3일 수능이 있거든요. 지금 교육당국 비상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어제 정부 관계자들이 몇 가지 관련된 얘기를 좀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강원권과 수도권에 대한 예비 경보를 내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1월 19일부터 2주간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정부는 각 권역별 감염 확산 사항을 살피며 단계 상향 등 필요한 조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이루어질 경우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은 입장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띄우기가 실시됩니다. 생각과 달리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연이틀 200명대 확진이다. 섣불리 1단계로 낮췄다가 상황이 악화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코로나 3차 대유행 우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작은 제목으로 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사우나, 학교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 유럽으로 간 축구 대표팀도 7명이나 확진입니다. 이거 우리 또 이른바 축구 전력에 또 이게 차질을 빚었어요. 전문가들 지금 나오는 확진자는 이미 열흘 전 감염된 걸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뭡니까? 최근 며칠 사이 감염된 건 더 있다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이 어떤 조언도 좀 갈리고 있어요. 일단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큰 제목에 있는 내용과 좀 연결된 건데 겨울철 대유행이 일촉즉발의 위기다. 뭔가 손을 써야 된다는 거죠. 손 쓰는 방법은요. 방역을 더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그런데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다. 어차피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다. 경제와 방역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느는 건 피할 수 없다.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확진자 숫자가 아니고 대규모 집단 감염을 막고 중환자 병상을 확보해 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 어쩔 수 없다, 늘어나는 거. 감내해야 된다. 경제와 같이 가려면. 이쪽에 또 하나의 의견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갈리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판단이 남아있는 겁니다. 윤경호 의원님. 방역 조치를 좀 더 촘촘하게 줘야 될 것이냐? 아니다. 이 정도는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 균형 사이에서 어느 쪽에 0.1이라도 방점을 둘 거냐 고민이죠.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확진자 숫자가 저렇게 늘어난다는 불안감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무증상 감염자가 많더라. 그러니까 젊은 층의 확진. 그다음에 젊은 층, 나이 불문하고 젊은 층들도 많더라. 그리고 감염원을 모르는 원인 환자가 또 많더라. 이거거든요. 이게 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찌 보면 좀 불안감을 더 주는 측면인데 반면에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오랜 기간 방역을 위해서 고삐를 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피로감 지쳤잖아요. 그래서 1단계로 낮춘 측면도 있죠. 더 중요한 건 경제와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뭐 소비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균형의 문제 이게 도달하는 것 같은데 1단계로 낮춰서 정부가 1단계로 낮춰서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켰다라고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까 어느 백신학회 전문가가 얘기했듯이 위드 코로나라는 점을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 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독감이라는 병이 이미 이제 백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비교하기 어렵습니다만 독감이라는 병이 유행이 더 확 늘어나는 상황을 맞는다고 해서 정부가 방역 대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독감이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비난하지 않거든요. 코로나도 저는 그렇게 될 시점이 멀지 않을 것 같다. 결국 정부의 방역 대책 등급 조정 이런 거에 상관없이 개개인이 자기 책임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 의무화하면서 과태료 부과하고 조금 더 외부적인 강제 고삐를 더 조이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조금 더 맞춰서 부응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손 깨끗이 씻는 거, 그다음에 마스크 어디서든지 하는 거, 뭐 기침 예절 이런 것들
결국 저는 이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사태까지 가는 예. 이게 가장 큰 패닉일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는 더 어두운 면이 많이 부각됐거든요. 그건 의료체계 붕괴 직전까지 갔다는 점 때문인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결국 위드 코로나 시대는 각자 자기 책임 이 점을 더 경각심을 갖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그리고 주말 동안은 사실 그 검사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200명을 넘어서 좀 더 심각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기사가 되겠습니다. 사진 좀 봐주세요. 먼저 이거 무슨 배죠? 어선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 빨간 거 보니까 중국 어선인데 이게 왜 이렇게 다니죠? 배가? 보겠습니다. 어선이 아니었다. 서해를 위협하는 30만 중국 해상 민병대랍니다. 민병대요. 영유권 조해 분정 지역에서 이렇게 무역 시위를 하고 다닌답니다. 배들이 붙어갖고요, 이렇게.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는데요, 이렇게 모여 다니면요. 벌떼 전술로 미국 이지스함도 압박을 한답니다. 임종 교수님,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한 지역 차원의 안정적인 상황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바이든 당선인 시대가 와서 미중 간의 갈등 문제가 좀 최소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 벌어져야 제가 볼 때는 그 해상 사원에서 벌어지는 문제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의미 있게 국가가 조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날씨가 포근해지기만 하면 영락없이 따라오는 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오늘도 초미세먼지의 공습인데요. 이번 주 중반 비가 오기 전까지는요, 미세먼지가 계속된다고 하니 마스크 성능 좋은 것으로 잘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